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비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야,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네요. 찔끔찔끔 오고 말이죠. 좀 시원하게 쏟아 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마철이기도 한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김 PD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갈라진 저수지 논밭 보면은 이상하게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지금 뭐 소양강댐 또 대청댐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지속되면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 같은데 하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아이고 참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튼 비가 흠뻑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창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종군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다룬 제스처 라이프, 한국에는 척하는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책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작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영어로 작품 활동하는 사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생존자는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세 사람의 사연들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그리고 있는 대작입니다. 녹음하는 시점에서 오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해죠. 근데 제가 전쟁과 전쟁 그 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기억해서 적대감을 확산, 유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고통과 상처들을 되새김으로써 어떻게 평화를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전쟁 없는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창래 생존자는 그 원제가 더 서렌더드입니다. 이 생존자 그러면 서바이버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 영어로 서렌더란 말이 뭐 투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렌더드 하니까 투항된 사람들, 투항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짓밟힌 상태에서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는지 뭐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더 서렌더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제목에 걸맞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준이라는 여성인데요.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피난길에 또 어머니를 참혹하게 잃고, 그리고 오빠와 쌍둥이 동생들까지 다 잃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이 여성이 고아원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미군을 만나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일단 그 한 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군 헥터라는 인물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는 깊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죠.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 역전의 용사들, 뭐 베테랑들에서 이렇게 찬양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물론 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기억하긴 해야겠죠. 대신에 이 헥터처럼 전쟁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고 전쟁의 이유를 묻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그 전사자 처리 반에 활동하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 극한 상황을 목격한 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예. 헥터 브레넌이라는 이 미국 참전 병사가 얼마나 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보여주는 또 스토리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준과 헥터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위장결혼 비슷하게 해서 미국으로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실비라는 여성입니다. 예. 이 사람은 만주에서 부모님을 잃은 크리스천인데요. 일본군과 중국군의 그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동북 지방이죠. 이 만주에서 부모님을 잃고 한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잔혹하게 병사들에게 살해당한 기억을 또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헥터와 사랑에 빠지면서 깊은 삶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준과 헥터라는 미군 병사와 실비라는 미국인 여성, 크리스천 여성, 고아원 운영하는 그 여성들 셋 다 전쟁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 심리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할 만큼 과거의 기억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힘의 과정들이 예.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설의 서사는 헥터와 준 사이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라는 아이를 찾아 나서는 로드무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소설도 재밌지만은 예. 그 재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재미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재미여서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저더러 뭐라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전쟁의 고통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미래에 전쟁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준이라는 여성이 미국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암에 걸려서 서서히 생명이 소진되는데요. 암에 걸린 자신의 몸을 자기 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난 자기 아들 니콜라스를 찾아서 이탈리아로 가면서 이탈리아에서 헤어진 남편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가 솔페리노의 기억이라는 앙리 듀낭의 소설입니다. 이 솔페리노가 전쟁의 참상을 잘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859년 6월 24일 전투가 치러졌던 곳인데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투, 전쟁사에서 무지막지한 참상으로 기록된 전투입니다. 30만 명의 대군이 동원돼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망자를 내는 솔페리노 전투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책이 생존자라는 소설의 배음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이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30년 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아주 슬프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이야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사망자는 물론이고요. 부상자까지 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인들의 사망도 심각하지만 특히 민간인들의 사망들, 민간인들의 이 피해들은 아직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김 PD 아시겠지만 뭐 작은 연못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예. 충북 영동의 그 노근리의 학살을 다룬 소설이죠.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는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서 학살됐던 역사적 사실들을 영화로 만든 거죠. 뭐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에 의해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사실로 밝혀졌죠. 그 한 단일 사건으로만 해도 280명 남짓이 희생당했다고 하잖아요. 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답사를 하고 곳곳에 양민 학살의 기억들을 찾아서 본 경험에 따르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인들의 죽음들,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제가 앞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의 고통들을 다시 되새겨하는 이유는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국의 수구 세력들은,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전쟁의 기억을 적대감의 확산으로 전유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홍아무개라는 사람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읽히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어떻게든 적대감을 키워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그런 저희가 정말 왜 이렇게 치가 떨리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적대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대화하고 어떻게든 한자리에 앉아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마저도 평화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 그리고 이 전쟁의 기억을 통해서 적대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자들, 그들의 이면들을 투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준과 헥터와 실비가 한국전쟁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6.25 67년을 맞아서 이렇게 문학 속에 남긴 전쟁의 상흔들. 예. 다시는 뭐 이런 국지전 같은 전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쟁 못지않은 고통과 또 인간성 파괴, 이게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이 병사들,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죠. 네. 전쟁 상황에서도 뭐 아이는 태어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일상은 또 계속되기도 하듯이 또 일상 속에서도 또 다른 전쟁들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방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가 이용되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끝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싸움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사실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평화가 이번 기회에 안착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 속에서 긴 세월을 헤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또 다른 민주정부가 이어왔다면 지금처럼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 국면에 빠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 9년 동안에 참 못된 사람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이처럼 풀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뭐 군사적 대치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트라우마는 여전한 휴전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치환 씨 노래인가에 있죠. 우리의 38선은 비무장지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DMZ에 있는 분단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곳곳에 가로놓여 있는 분단선들을 서로 넘어서고 지울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평화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줄 압니다만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우리의 삶을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어제 50%는 정선태 교수님 덕으로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들었는데 예.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좀 출연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뭔가 좀 진정성을 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저도 앞에 로고송 바꿔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어떤 풍이 좋으세요? 재즈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포크가 좋으십니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단가가 좀 낮은 우리 최욱 씨, 이런 분들을 한번 앞세워 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 코너 오늘을 읽는 책은요, 많은 지식인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이 지식인 분들이 김용민 브리핑을 들을 리가 없는데 우리 교수님 때문에 또 들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외연 확장에 무척 도움이 되는 우리 교수님 코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 우리 김 PD가 많이 애쓰시네. 아닙니다. 이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예. 저는 뭐 지식인들이 아니라 우리 애청자들께서 뭐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아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의 그 액세서리 하나 달아드리는 거죠, 뭐. 예. 아닙니다. 저 교수님에 대한 저의 충심은 뭐 증거 조작, 발언 조작,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임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아닙니다, 교수님. 아니, 사실은 오늘 새벽 5시에 녹음을 해가지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읽을 책이 버나드 쇼 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아마 아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간과 초인간, 영어로는 맨 앤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 피그말리온은 영화로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그 뮤지컬이죠. 마이 페어 레이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극작가일 뿐만 아니라 비평가이자 사상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동시에 그 사회주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쇼에게 세상을 묻다, 이 책은 제가 많이 아끼는 책입니다. 오래전부터 몇 번 만지작거렸었어요. 이거 언제 소개를 하나 했는데 워낙 사건이 막 휘몰아치는 바람에 이제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좀 시끄러운 모양이죠. 예. 뭐 자사고나 특목고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버나드 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번 몇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공포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지는 않더라도 호전적이고 나약함을 견디지 못하며 순전히 허세로 잔인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권위 자체를 사랑한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체벌을 남에게 스스럼없이 가하거나 체벌 행위를 지켜보기를 좋아하고 옷차림과 몸가짐에 관한 어리석은 규칙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한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학교가 만든 괴물들입니다. 제가 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자사고나 특목고를 둘러싸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그 학부모들께 한마디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 정말 그 학교를 아이들의 개성을 위해서, 독립된 그 인격으로서 자유를 위해서 그 학교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예. 그리고 다른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도록 정말 강요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예. 근데 버너드 쇼의 말 빌리자면은 학부모들이 그런 학생들을 이른바 좋은 학교, 명문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우위에 서는 괴물들, 더 잘 나가는, 더 출세하는 그런 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괴물의 실체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교육을 통해 일요일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정적들과 적의 못된 계략을 무찔러 달라고 신에게 주문하고 우상화된 군주나 국가 지도자에게 충성하러 가르친다. 그 결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들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금권 정치가와 더불어 제국주의적 성향이 짙고 사립학교가 최고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국가적 우상이 생겨난다. 이러한 지배체제 하에서 진실, 정직, 정의는 즉흥적이고 조건 반사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고 상대적으로 미개한 외국인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튼과 해로 같은 사립학교에서 금권 정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모든 금권 정치가 국가가 저마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애국심이 충돌한 일이 벌어진다. 이러니 우리 시대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네, 대단히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튼이나 해로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이렇게 버너드 쇼는 사립 명문학교 출신들을 19세기 괴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기의 정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괴물로 만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글 전체가 사립학교, 이른바 명문학교 출신의 지식인들이 영국뿐만 아니고 세계를 얼마나 파멸적인 상태로 몰아갔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버너드 쇼의 교육 사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바라건대는 학교가 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자율성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의 방향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가야겠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의 욕망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못 벗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 버너드 쇼의 교육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국가의 교육 목표는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생산적이고 쓸모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핵심적인 부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교육 목표는 앞서 말한 부모들의 교육 목표와 서로 상반되어 되며 양립할 수 없다. 노동과 군 복무를 통해 사회의 짐을 나눠지고자 한다면 굳이 명문 사립학교 출신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가난한 자들의 학교와 부자들의 학교만 있고 다른 학교는 전혀 없다면 속단일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고 이튼 같은 학교들을 근절시켜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학교는 노예 근성이나 주입하고 부자들의 학교는 여가와 사치, 특권, 그리고 말이좋아 리더십이지 기껏해야 상업, 정치, 전문 분야에서 기회를 독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버너드 쇼는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학교라는 게 고작해야 어떤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노예 근성만을 강요하고 부자들의 학교라는 게 기껏해야 말이좋아 리더십이지 상업, 정치, 전문 분야의 기회를 독점하는
사기꾼들만을 양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너쇼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교육이란 무엇이냐를 물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말 잘 듣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훌륭한 시민들을 양성해야 한다 얘기하고요. 진짜 학교라면은. 예. 그리고 훌륭한 사립학교라면은 뭐 장사꾼이나 어떤 정치꾼이나 뭐 법률 전문가나 기회를 독점하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진짜 학교지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서울대를 나온 사람 중에 우리 정선태 교수님도 계시고 이완배 기자도 있지만은 김기춘도 있고 우병우도 있고 조윤선도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그 사회에 인재들이 동일하게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또 우리는 최근에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고요. 예. 저는 우연히 어쩌다가 찍어서 이런 것이니까 그 동렬에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 변희재도 있고, 김진태도 있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자꾸. 정말 뭐, 학교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인식 없고, 역시 동문이시인데,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는 이 노여움이 없다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그 같이 사는 시대에 대해서 아무 관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명망만을 위해서 좋은 대학 골라서 간다. 이것도 역시 근대적 학교 시스템의 빈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명문대학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김 PD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정말 그 근대적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또는 비판이 없이는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그 우리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학이라는 존재의 이유까지도 회의적인 그 시점입니다. 뭐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버너드 쇼에게 세상을 묻다 이 책은 우리 애청자분들께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과학, 종교 문제 그리고 법 문제까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그리고 총파업까지 정말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얘기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갈파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뭐 읽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목고 자사고 없었는데 반대하시는 부모님들 일단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투쟁에 나서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특목고 자사고 문제와 관련지어서 정말 특목고 자사고의 그 고유한 기능 있잖아요. 예. 거기에 충실하게 학교를 보내신 분이라면은 뭐 전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뭐 제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 외국어 충실하게 가르치시려고 외국어를 보내셨거나 과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과학을 보내셨거나 그렇다면 저는 전혀 뭐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대학 입시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면은 위에서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했다면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그 국민의당 선거 때 뻥카를 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귀여운 사건이 될 것 같지만은 이 실상은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쯤 되면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의 문을 닫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런 무모한 일을 당원이 혼자 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죠. 예, 예. 대단히 조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뭐 검찰에서 실상을 더 규명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검찰이 부정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도 참 구도가 마음에 안 들고요. 하여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아예 그냥 당이 단체로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 역사적 대의로 봐도 정당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뭐 그럴 정치권 같으면 그 짓을 안 했겠죠. 네, 그렇게 깨끗하게 물러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씨가 하는 말 보니까 네, 뭐 함께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야말로 타락이죠, 타락. 뭐 물귀신이라는 표현은 물귀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비단 국민의당 뿐이겠습니까? 우리 김 PD가 속한 정당은 더하겠죠? 뭐 그건 거의 악마의 소군이죠. 저는 악마의 소군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소설이자 우리에게 좀 낯선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소설 한 권 골랐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잘 안 돼서 못 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지 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흔히들 그 자체를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거기를 왜 신화화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어디 가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똥을 싸셨다 하면은 그게 성지가 되는 겁니까?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PD가 가야 성지가 될 텐데.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예수의 그런 교훈을 실현하는 곳이 그것이 진정한 성지지. 그 이스라엘 전 세계의 어느 한 지점밖에 안 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조아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되게 또 많은 성서의 기록들은 지어낸 얘기다. 또 이런 비평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기념 자체를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가 봐요? 이거 갖고 한 서너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완배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조용히 계시더구만 왜 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완배 기자는 뭐 그야말로 입을 다물게 만드니까. 예. 우리 교수님은 이 고상한 그런 논의들을 민중의 언어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이 민중의 일원으로서 제가 또 할 말이 또 많아집니다. 예.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아무리 제가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야부리는 뭐 계속하세요. 아닙니다, 교수님. 뭐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아니니까. 예. 네.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는 우루살림이라고 한다고 하죠. 예.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이 뭐 성지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의 땅이 돼버렸죠. 예.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올드시티라는 곳이 있다네요. 구시가. 예. 거기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고요. 거기는 유대교의 성지라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성묘교회는 기독교의 성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알-아크샤라는 것은 이슬람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성스러운 땅이라고 일컬어지죠. 예. 근데 이 소설은 이런 성지이면서 평화로운 땅으로 알려져 왔던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처의 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세계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욕망의 엔진이 돼서 장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지점까지 나아갔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마리암과 이브라임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암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마리아에서 따온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집안의 딸이고요. 이브라임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 둘이 아주 깊은 사랑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비극적입니다. 이 기독교도와 무슬림, 이슬람 교도 사이의 싸움이야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유대교를 받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아랍권의 싸움도 역사적으로 대단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걸 1948년에 아랍인들의 대추방, 나크바라고 한다네요. 이 대추방을 통해서 이런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비극을 관통하는 지점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암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자 가장 소중한 역사였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었다. 마리암은 내게 문득 찾아오는 향수와 그리움 속에 늘 존재했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이 어느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마리암이었다. 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마리암이라는 그 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그리고 사랑이 이질적인 종교 때문에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셸이라는 사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착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팔레스타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요르단강 서안에서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 국경에 이르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랜 역사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유지해 온 곳이죠. 예. 근데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수립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한 지역에서만 살면 좋은데 근데 계속해서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어 가면서 검은 버섯처럼 팔레스타인들의 땅을 다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벽을 쌓아놓고 또 어떤 전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하는 것을 거대한 극장으로 생각하고 관람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예.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런 팔레스타인을 곳곳에 정착촌을 세우면서 잠식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예수의 그 삶을 실천한 사람이 미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이죠. 마리암이라는 기독교인과 이브라임이라는 이슬람 교도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이 새로운 구원의 상징으로서 등장합니다. 사실 평화가 이렇게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상을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형상을 한 미셸은 대단히 금욕적이면서도 이 정착촌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들의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국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근대 국가가 낳은 이런 파괴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소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설이 전개가 되는지 스포일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 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리암과 미셸의 사랑으로 시작되고요. 예. 그리고 이 종교적 차이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지점까지 나아가면서 어머니가 정말 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세계를 떠돌면서 돈을 번 이브라임이 옛 사랑을 찾아오는 과정이죠. 예.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쭉 더듬으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대결들을 쭉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 스토리 라인으로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현대사가 겹치는 아주 잘 쓰여진 소설입니다. 예. 번역도 훌륭하고요. 이 사르 칼리파의 작품은 한국에 3권쯤이 번역돼 있습니다. 뜨거웠던 봄과 유산,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인데요. 예. 3 작품 다 수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동 지방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곳의 역사적 고통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읽으시면서 다시 또 우리의 삶으로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아우슈비츠 이후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을 당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이제는 아랍 팔레스타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예. 학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 대단히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억압의 이양이라고 하는데요. 억압의 이양. 아. 네. 자신들이 당했던 그 억압들, 고통들을 그대로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아직 그 유대인들이 세계사에서 겪었던 고통들이 익히 아는 바이지만은 동시에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한 이 고통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좋은 소설도 소개되고 있지만 예. 영화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엘리야 술레이만이라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팔레스타인이라는 영화, 제목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원제는 남아있는 시간 뭐 이런 작품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리 아부 아사드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오마드라는 작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7월에는 All Live, All Live라는 영화도 개봉한대네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정착촌에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계의 암적 존재가 돼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조물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신학계에서 이슬람교가 신앙하는 알라와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 교단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신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평화를 추구하고 또 뭔가 이런 대립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평화를 지키자라는 쪽인데, 이 유대인들의 행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워낙 그 유대인에 대해서 미화하는 미국의 문화를, 또 미국의 정서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슬람 하면은 폭력 집단, IS로 바로 등식을 매겨버리는 이런 시각도 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생각하게 된 건 사실은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그 이른바 종교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브리핑에서도 아프니까 팩트다 해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문정인 교수가 잠시 이슬람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그걸 둘러싸고 이 퍼붓는 이 험담들, 악담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코란에서도 이 모세나 예수가 다 등장합니다. 이 하나의 그 사랑의 성인으로, 성자로서 표상되죠. 예. 근데 이렇게 돈 많은 유대인들, 권력을 쥔 유대인들의 조종을 받고서 아랍 세계를 저렇게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 유대인들은 좀 깊이 한 번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51번째 주가 이스라엘이고 52번째 주가 한국이다. 아이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말 했습니다마는 독일에 있는 어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왜 미국이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미자 쓰는 미국이라고 하느냐. 김용민 브리핑에서만이라도 아메리카로 하는 게 가치 중립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 거기에 굳이 아름다운 미자를 쓰느냐는 거죠. 저도 거기에 일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용법의 관성이나 뭐 이런 역사성이 있어서 예. 미국을 아메리카로 바꾸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런 노력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냥 뭐 내가 얘기하는 미는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쌀미다. 이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그걸 의식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요. 또 국민국가 문제 그리고 아메리카의 뒤에서 조종하면서 아메리카의 군산 복합체를 지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들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브라임과 이 마리암의 사랑을 파멸로 몰고 갔고 미셸이라는 사제의 고통스러운 삶을 불러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십니까? 로고송 제작 중이란 말씀 드리려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럴 필요 없는데. 뭐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오늘을 읽는 책은 김용민 브리핑 기여도의 51%로 오늘부터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기분이 참 묘합니다. 예, 항상 모든 꿈이 또 이루어지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예.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나혜석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혜석. 뭐 신여성 이렇게도 많이 불리는데 신여성이란 표현은 적절합니까? 네, 그 논란이 있는데요. 예. 역사적 용어로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용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그 당시 신문 잡지에서 신여성이라고 했어요.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 역사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신여성이라는 말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거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신여성 이러면 약간의 폄하하는 이미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역사적 개념으로서 신여성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혜석의 작품. 이 작품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름을? 네, 나혜석의 구미 여행입니다. 구미 여행기면 미국 여행기입니까? 네, 구미라고 할 때 구는 유럽이고요. 구라파 할 때. 예. 네, 미는 쌀미자 미국을 얘기합니다. 아마 한국 근대사에서 유럽과 미국을 1년 넘게 여행한 유일한 여성이 나혜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를 읽다 보면은 여성의 자기 해방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혜석을 떠올린 이유는 사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사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부동산의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라고 문제를 거꾸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전 서민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른바 일반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아는 이니까 이런 그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강경화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시잖아요. 예. 그 이면을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한국 여성 해방의 역사에 나혜석이라는 존재가 아주 오롯하게 있습니다. 성각자들이 늘 그렇듯이 나혜석의 자기 해방의 과정은 대단히 지난했습니다. 예. 대단히 힘겨웠고요. 남성들이 호락호락하게 놔줄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나혜석을 제가 공부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혜석은 여성 해방을 방점을 뒀던 게 아니고 인간 해방에 방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남성이 해방되지 않으면 여성 해방이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성 해방의 가능성은 인간 해방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나혜석은 화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예. 처음 쓴 소설 경희에서 보면은 바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얘기하지 예. 여성을 해방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었던 나혜석의 삶은 대단히 비극적이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혜석의 삶의 여정, 사상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앞에 말씀드렸던 구미 여행이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출발해서 하얼빈, 그다음에 시베리아 통과해서 모스크바, 폴란드, 파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리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등 여행하고요. 거기에서 뉴욕을 거쳐서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하와이, 요코하마, 부산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뭐 미술 공부도 하고요. 여러 미술관도 돌아다니고 박물관도 함께 보고 그러면서 자유평등 박애의 세상 파리를 몹시도 그리워합니다. 조선에 돌아오니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최린이라는 사람과 열애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김우영이라는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이제 그 삶은 급전직하,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남성들이 이른바 그 신여성이라고 얘기할 때 자유로운 여성들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신여성이 정말 인간을 주장할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그 남성들의 이중성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나에서 읽다 보면은 그 남성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수많은 그 남성들의 DNA가 저에게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고요. 민망하고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고 인간적 권리의 주체로서 살고자 했던 여성의 삶을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제도와 모든 상황들이 결탁해서 나혜석을 핵력병자의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 100년 먼저 온 인간해방운동가, 저는 여성해방운동가로 얘기하기보다는 인간해방운동가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해방운동가 나혜석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혼 고백장과 신생활의 나섬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남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 그리고 식민지시대 그리고 뭐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첩을 두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여성이 자신의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못 견디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나혜석 선생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화이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서양이나 동경 사람쯤 하더라도 내가 정조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관념이 없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의 정조를 유인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 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종종 방종한 여성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시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어이한 미개병 부도덕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뭐 연애관이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만 인간이고 우리 여성들이 인간 아니냐라는 질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여성으로서 인간 해방운동에 나섰던 나혜삭은 잠깐 언급했듯이 남성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결국은 양로원과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1948년 행렬병자로 죽습니다. 죽는 과정에서 그 죽음을 예견했던 모양인지 이런 시를 한 편 남깁니다. 신경쇠약과 반신불수의 몸으로 양로원과 거리를 전전하다가 무용고자 병동에서 신분을 감춘 채 눈을 감는데요. 예. 자신의 그 운명을 이렇게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펄펄 날던 저 제비 참혹한 사람의 손에 두 쪽지 두 다리 모두 상하였네.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허덕이다 끝끝내 못 이기고 그만 척 늘어졌네. 그러나 모른다. 제비에게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있고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중천에 떠오를 활력과 용기와 인내와 노력이 다시 있을지 능히 알 리가 있으랴. 네, 이렇게 얘기된 제목이 없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그런 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많은 나혜석의 후예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나혜석이 계속해서 주장했듯이 여성 해방은 바로 인간 해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점 남성들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을 억압할수록 남성들의 삶 자체가 억압당한다는 걸 알면은 참 쉽게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게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홍아무개라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사람의 저렴한 언어들 보십시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할 일이 어떻고 하는 말들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는데 재미를 붙인 모양이에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남성과 여성이 공의한 방향,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혜석의 삶 구미여행기를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혜석이 미국에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 이게 잘 보장이 안 되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의 그 구미여행기를 보면은 뭐 혁명가도 만나고 여성 참정권 논자들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유럽도 여성 참정권 운동이 한창이었죠. 예. 거기에서 여성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방향 설정할 것인지 나혜석도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조선에 돌아오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곳곳에 장벽이 서 있고요. 남성들의 철통 같은 방어막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로막혀서 절망하고 맙니다.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이야 사실은 뭐 여성에게 참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여자는 뭐 많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간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여전히 성평등이라고 하는 건 요원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 또 지나친 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뭐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그러한데 최근에 어떤 그 이 성평등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은? 저는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그렇다 치고요. 그거야 뭐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사회 문화적 성의로서 그 젠더 문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 하더라도 젠더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성적일 수 있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하더라도 젠더적으로 충분히 남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다른 맥락에서 인용하자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공존한다 그러잖아요. 여성적인 것을 아니마라고 하고 남성적인 것을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공이 함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남성적인 것만을 특화하도록 하고 생물학적인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것만 특화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생물학적인 남성이 어떻게 젠더적으로 남성적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맥락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길어 올리고 그걸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충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성평등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남충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얼핏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하고도 잠깐씩 하곤 하는데, 예. 저는 뭐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호 파괴 종교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여성을 김치녀라고 호칭하는 그런 기류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 되치기,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뭐 상당한 논란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은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그 어떤 그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호 파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인간에 대해서 초보적인 이해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나 남성을 서로 이 적대화하고 악마화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남성, 여성이 상호 결합하지 않는 인간 존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의도랄까 저희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상호 적대적인 담론들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성각자 나혜석의 비극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해방의 출발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혜석의 구미여행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우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금요일에는 항상 시가 있었는데 시가 있는 금요일이 시가 없는 금요일이 됐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저 깜빡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시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은 정확하게는 시집이라기보다는 시 형식으로 쓴 편지, 또는 편지 형식으로 쓴 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네요. 강재윤 시인이 쓴 보길도에서 온 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보길도. 전라남도에 있는 섬을 말하는 거지요? 네. 해남 땅끝에서 노화도를 통해서 보길도 다리를 지나서 가죠. 네. 또는 완도에서 배를 타고 노화도에 가서 보길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대학 2학년 때 보길도에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새벽에 완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밤새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갔고요. 이 안개 속에서 이렇게 자태를 드러내던 보길도를 보면서 이 섬은 정말 영험한 섬이다. 혹시 무인도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신비로웠는데 딱 항구에 도착하니까 농협 대리점이 있더군요. 우리 김 PD가 김프로하고 검찰 얘기할 때나 예.
이현배 기자하고 경제 얘기할 때보다 예. 훨씬 목소리가 여유로워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기서는 무식이 이제 뽀록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 교수님과 인문학을 얘기할 때는, 뭐, 인문학에 답이 있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그렇죠. 우리 김 PD가 힘겹지만 이런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프로는 왜 김프로예요? 이름이 없나요? 이 김요한이라는 본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워낙 이름에서 이 종교색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곡해돼서 비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이제 SBS 그만두고 나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때 김프로를 붙인 것 같은데 김프로가 또 워낙 많습니다, 또. 아, 그렇군요. 김프로 통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지점들, 검찰이나 예. 법조 얘기 참 많이 배웁니다. 예. 많이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 그들만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러게요. 언제 이런 민주공화국에 심판받지 않은 권력들이 저렇게 또아지를 트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프로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얘기로 돌아오죠? 예. 그 김프로 얘기나 경제 속설보다 이 시간이 더 재밌을 겁니다. 아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내일 우리 동네 형들하고 네. 2박 3일로 보길도로 여행을 떠나요.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잠깐 들렀었는데 이번에는 좀 각별하네요. 예. 해서 동네 형들이 네가 그래도 너 문학했다니까 가이드 해라. 그래서 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지다가 예. 보길도와 섬에 관한 그 윤손도가 유명하잖아요. 보길도는. 예. 그래서 관련 책들을 뒤지다가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길도에서 온 편지를 쓴 강재윤 시인은 뭐 시인이고요. 그리고 섬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길도에 가서 찻집을 꾸리면서 오랫동안 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편지 형식으로 쓴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가벼운 글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인이자 여행자인 강재윤의 사색의 깊이가 이 오롯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아마 뭐 다들 고향은 있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잊고 살잖아요. 예. 첫 부분 책을 펼치면 보길도에 가서 자기 생활하면서 쓴 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라는 글이 맨 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 고향을 떠난다고 하던가요. 하지만 나는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고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귀향이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시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이 결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고향이란 내가 태어나 자란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은 결코 실제하는 곳이 아니며 귀향이란 이뤄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순간부터 나는 다시 낯선 시공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낯선 고향에서 다시 또 고향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사진과 더불어서 섬에 관한 이야기, 장소성에 관한 이야기, 또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펼쳐놓습니다. 예. 그 중에서 뒤쪽에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은 죄악이다. 이 글이 딱 눈에 띄었어요. 물론 보길도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보길도에서 기르던 그 강아지들 얘기도 하고요. 고향에 가면은 오래된 동물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목수 형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 목수 형님하고 술 한잔 걸치면서 떠오른 상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수 형님은 18살부터 목공일을 시작해 혼자 힘으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손수 자기 집을 짓고 목공소도 지어 자수성가했습니다. 한때는 목수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었지요. 그러나 양식 기술의 발달과 갑작스레 몰려들기 시작한 관광객들 덕분에 큰 재산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사는 몇몇 사람들을 보며 목수 형님은 생각을 바꾼 듯합니다. 삼성, 현대 등 대재벌들의 추악하고 범죄적인 재산 상속 싸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자신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목수 형님. 이제 목수 형님도 한번 부자가 돼보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나는 잔을 잡아 목수 형님에게 쓴 술 한 잔을 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돈에 대한 욕심마저 버리라는 충고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며 부자의 죄를 일가한 바 있는 예수는 자 아름다운 산상설교를 통해 부자가 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네, 이렇게 쭉 상념을 이어갑니다. 예.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여행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 목수 형님을 고향에서 만나면서 돈의 세계, 화폐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다가 나도 모르게 화폐의 논리에 빠져들어간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지 마라 또는 뭐 돈을 버려라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기까지 하죠. 예. 그러나 그런 만큼 또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것도 참 많죠. 관계랄까 우리 삶의 무늬들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 같은 편지에 다산 정약용이 여유당 전서에서 쓴 글의 한 구절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시해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시해해버리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도 없다. 그리하여 자기가 죽은 후 꽃다운 이름을 천년 뒤까지 남길 수도 있다. 꽉 쥐면 쥘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고나 할까. 네, 이렇게 다산 정약용의 얘기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 아래 배치해 놓고 있네요.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버둥거리고 살았는지, 도대체 이 먹고 산다는 게 뭔지, 돈이 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강재윤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역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유한배 기자의 동화 제약 얘기를 들으면서 또 유한배 기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재벌들의 딱한 얘기들이 많이 했잖아요. 재벌 2세, 3세들의 자기 파괴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쌓은 덕도 없이 부귀한 것을 일러 불행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 점에서도 옛사람들이 현대인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옛사람들은 적어도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수치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편안한 객장 소파에 앉아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생산해낸 수십억의 부를 순식간에 가로채는 주식 투자 따위의 도둑질을 칭송하고 심지어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여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단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복일도에 가면은 고산 윤선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선도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부사시사라는 연시조로 아주 유명하죠. 예. 네, 윤선도도 병자호란 이후 인조반정에 걸쳐서 권력의 환멸을 느끼고 자발적인 유배지로 제주도에 가는 길에 복일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통 3대 정원이라고 하는 고산 원림이라고요. 부용동 정원을 만들고 부용동 정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발적으로 자신을 유배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을 만나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자신의 시야를 이렇게 맑게 투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여행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복일도 가면은 윤선도가 봤던 윤선도의 자연을
현대의 맥락에서 예. 다시 한번 제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 뾰죽산이라고 하지 않고 보죽산이라고 하대요, 요즘엔. 네, 보죽산이라고 하고 여기 공룡알 해변도 있고요. 돌멩이들이 다 공룡알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예. 동천이라는 곳도 아주 멋지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여행하면 먹거리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 전복도 유명하다 그러고 갈치구이도 아주 맛깔나다고 합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는데 늘 그렇지만은 설레요. 뭐 장마가 올라온다는데 마침 또 반가운 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비 맞으면서 북일도의 길을 걸으면서 저도 모처럼 오랜만에 여행을 즐겨볼까 합니다. 예. 윤선도 선생이 유배한 곳입니까? 유배된 겁니까? 스스로 유배한 것 같아요. 예. 유배한 곳. 그런 곳을 보면은, 야, 이 참 잘 골라서 갔다, 가도. 네. 근데 그런 선비들의 눈에는 그런 장소들이 보이는 모양이죠. 우리 범인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윤선도쯤 되는 세상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 그런 장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잔인한 세파의 정치적 역학관계, 세속의 극강과 정반대에 있는 곳이 바로 보길도라는 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참 지저분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면은 윤선도가 택한 대로 보길도를 마음에 둬도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보길도는 소설가 임철우가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소설을 쓴 곳이기도 하고요. 풍광도 그렇지만 동백숲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적 자산들이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여기 강재훈 시인의 보길도에서 온 편지에 길 위에서 쓰는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으면서 제 여행의 여운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글은 청주 가면 상당산성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들러서 쓴 시향식의 편지입니다. 나는 산성에 왔으나 저 산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산성의 역사와 내력을 알지 못하며 성의 구조를 알지 못하고 성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것이 석성인지 토성인지 도대체 무엇 하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성에 오를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결국 산 아래 마을만 할 일 없이 서성이라 돌아가게 되겠죠. 나의 여행이란 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우연히 떠나왔듯이 나는 또한 갈 곳을 모르고 길을 갑니다. 그것은 여행의 본질이 목적지에 이르는 데 있지 않고 떠남에 있으며 예정된 길을 따라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길을 가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인간의 삶이 여행에 비유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점에서일 것입니다. 네. 여행의 본질은 목적지에 이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떠남에 있다는 말이 아주 깊이 와닿는 글입니다. 예. 방금 휴대전화 문자가 울린 것 같은데. 네. 왠지 뱃고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마음속의 뱃고동 소리도 우리 김 PD에게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